수술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정적을 깨뜨렸고 그 소리는 마치 생명의 시계추처럼 정확하게 울려 퍼졌다. 무영등의 차가운 빛 아래 외과 의사 서유진의 손이 경이로운 속도와 정밀함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메스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 선 환자의 생명을 되찾아오는 신의 손길과도 같았다. 오늘의 수술은 대동맥 박리증,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복잡한 스탠포드 A형이었다. 환자의 대동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고 수술팀 전체가 숨을 죽인 채 유진의 모든 움직임에 집중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마스크 위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차갑고 깊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선 등대지기처럼 그녀는 절대적인 평온함을 유지했다. 석션, 메젠 바움 가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보조 의사들의 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찢어진 대동맥 조직을 섬세하게 박리하고 인조 혈관을 연결하는 과정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았다. 시간은 생명과 직결되었고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혈관이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정교하게 이어졌다. 같은 시각 병원장실의 거대한 모니터에는 수술실의 광경이 생생하게 중계되고 있었다. 새로 부임한 병원장 강지우는 값비싼 이탈리아제 슈트를 입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턱선과 미간에 잡힌 미세한 주름은 그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의사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한성병원의 흉부외과 에이스, 신의 손이라 불리는 여자. 그는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 인정은 동시에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계획에 있어 그녀는 너무나도 눈에 띄는 존재였고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였다. 무엇보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잊고 싶었던 과거, 지워버리고 싶었던 6년 전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불쾌한 자극제였다. 그는 혀를 차며 리모컨을 들어 다른 채널로 돌려버렸다. 수술이 시작된 지 5시간이 지났을 때 마침내 마지막 봉합이 끝났다. 유진이 수술 종료를 선언하자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환자의 심장은 인조 혈관을 통해 안정적으로 혈액을 뿜어내기 시작했고 모니터의 모든 수치들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또 하나의 생명이 그녀의 손에서 기적처럼 살아난 순간이었다. 유진은 말없이 수술 가운을 벗고 수술실을 나섰다. 극도의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인형이 다가왔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자, 한성병원의 새로운 지배자 강지훈이었다. 그는 마치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 복도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 안에는 은밀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서유진 선생,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들었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직책인 과장 대신 선생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미묘한 권력 관계를 과시했다. 유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마주 보았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남자의 오만한 얼굴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월은 그의 오만함의 세련미와 냉혹함을 더해주었을 뿐이었다. 병원장님. 유진은 짧고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 남자와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그와의 모든 접촉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가려 했지만 지훈은 옆으로 한 걸음 움직여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비웃음이 걸렸다. 그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앞으로 병원의 방침이 많이 바뀔 거요.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가 있을 테니 흉부외과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서 선생처럼 유능한 인재가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묶여 있는 건 낭비니까. 그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경고였다. 병원의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선전포고. 그는 그녀의 실력을 이용하되 결코 그녀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진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환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은 없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지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녀는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고 그녀에게서 나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그 냄새는 6년 전 급이 오던 날의 기억을 선명하게 되살렸다. 아무도 없는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온 유진은 문을 잠그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강철 같았던 평정심이 무너져 내리고 억눌렀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강지훈. 그 이름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깊은 상처이자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다. 그를 다시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잊었다고 생각했던 고통이 온몸의 신경을 찢는 듯했다.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았다. 6년 전 그녀는 한성병원의 촉망받는 레지던트였고 그는 병원 이사장의 아들이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같은 사랑이었지만 그 끝은 비극이었다. 그녀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지훈의 차가운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차가운 고급 세단으로 불러내어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가운데 잔인하게 말했다. 아이를 지워. 우리 사이에 그런 존재는 어울리지 않아.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랑하는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지훈 씨, 제발, 우리 아이야. 당신 아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의 눈에는 어떤 동정심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미래의 흠집이 될 수도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냉혹한 계산만이 존재했다. 착각하지 마, 서유진. 그건 아이가 아니라 내 앞길을 막는 혹일 뿐이야. 그 아이는 태어날 가치가 없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 잔인한 선고는 그녀의 세상 전체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웠다. 그리고 홀로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가 버린 아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단정했던 그 아이를 위해서 유진은 눈을 감았다. 눈앞에 사랑스러운 아들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올해 6살이 된 민준이는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다. 강지훈은 모를 것이다. 자신이 버린 그 아이가 얼마나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인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낙인 찍은 그 생명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세상을 선물했는지,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강지훈에게 짓밟렸던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을 닦아낸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차가운 의사의 표정이 돌아와 있었다. 강지훈이 병원장으로 돌아온 것은
분명 위기였다. 그는 분명 그녀를 어떻게든 병원에서 몰아내려 할 것이다. 과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6년 전의 무력한 레지던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생명을 살리는 의사였고 한 아이의 강한 엄마였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병원장실로 돌아온 강지우는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 복도에서 마주친 서유진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6년 전과 달라져 있었다. 슬픔과 절망 대신 그 자리에는 단단하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감히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위압감을 풍겼다. 그는 불쾌감에 입술을 비틀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불순물이 끼어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인사위원회에 서유진 과장의 최근 3년간의 수술 기록과 성과 자료를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해 아주 사소한 실수나 규정 위반이라도 찾아내도록.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서유진. 그의 가슴에서 희미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시했다.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아주 작은 전조에 불과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의 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더 거세고 빠르게 한성병원을 휩쓸기 시작했다. 그는 취임 일주일 만에 병원의 모든 부서장들을 소집하여 한성병원 혁신 비전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혁신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오직 수익성 극대화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냉혹한 구조조정 계획서에 불과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차가운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병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닌 기업입니다. 지난 5년간 흉부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적자 폭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효율적인 운영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훈은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의 붉은색 막대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다. 회의실에 모인 의사들 사이에서 불편한 침묵과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의 계획은 잔인할 정도로 명료했다. 수익성이 낮은 진료 과목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비급여 항목 진료를 확대하며 모든 의료진의 성과를 철저히 수치화하여 연봉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었다. 환자를 치료하는 신성한 공간인 병원을 완벽한 이윤 추구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었다. 특히 그의 칼날은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된 흉부외과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다. 그것은 서유진을 향한 노골적인 공격이었다. 특히 흉부외과의 경우 고난도 수술에 비해 보험 수가는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앞으로는 수술 건수와 성공률뿐만 아니라 수술에 소요되는 재료 비용과 시간까지 모두 성과 지표에 포함될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수술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유진에게 향했다. 그 눈빛에는 네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다는 식의 오만한 도발이 담겨 있었다. 다른 의사들이 그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 유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지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장님의 경영 효율화 방침에는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데 있어 효율성만이 유일한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흉부외과 수술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비용과 시간으로 재단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감히 병원장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경외감마저 느끼게 했다. 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유진의 반박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이렇게 쉽게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그 반대의 중심에 서유진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참을 수 없이 불쾌하게 만들었다. 의료의 본질이라. 서 과장은 아직도 병원이 낭만적인 사명감만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군. 현실은 다릅니다. 돈이 없으면 최첨단 장비도 우수한 인력도 유지할 수 없어요. 나는 이 병원을 지키기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는 교묘하게 논점을 흐리며 그녀를 이상주의자로 몰아갔다. 하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논리는 단단했고 그녀의 신념은 확고했다. 환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선택은 없습니다. 병원장님,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길입니다. 저는 제 환자들을 위해 비효율적인 의사로 남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을 끝으로 자리에 앉았다.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했다. 지훈은 분노로 굳어진 얼굴을 애써 감추며 회의를 급하게 마무리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약속대로 흉부외과의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했다. 새로운 수술 장비 도입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었고 심지어 수술의 필수적인 일부 소모품조차 재고 관리를 이유로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유진의 수술팀에서 가장 숙련된 간호사와 보조의사를 다른 부서로 발령 내버렸다. 그녀의 손발을 묶어 스스로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들려는 비열한 수법이었다. 병원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서유진을 향한 병원장의 개인적인 감정이 실린 보복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누구도 감히 나서서 말하지 못했다. 유진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팀원들을 교육했고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후원 기업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지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환자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사랑스러운 아들 민준이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복잡한 수술을 마치고 녹초가 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6살배기 아들 민준이가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엄마,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안마해 줄게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어깨를 주무르는 아들을 보며 유진의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이 작은 아이가 그녀가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었다. 그녀는 결코 강지훈 같은 남자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한편 강지훈은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는 서유진이 곧 한계를 느끼고 백기를 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던 중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찔했다. 그는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통증은 몇 초간 이어지다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거칠어진 숨을 골랐다.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거겠지.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다. 그의 가문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성 심장 질환이 있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젊은 나이에 심장 문제로 고생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예외일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는 약하지 않았다. 그런 병에 걸릴 리가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마저 무시하게 만들었다. 며칠 뒤 그는 병원 복도를 걷다가 또다시 현기증을 느꼈다.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고 그는 비틀거리며 벽에 몸을 기댔다.
마침 지나가던 간호사가 그의 상태를 보고 놀라 다가왔다. 병원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하지만 지우는 신경질적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쓸데없는 소리. 난 괜찮아.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걸어갔지만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자신의 몸에 분명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병원에 자신의 병이 알려지는 것은 그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을 내는 일이었다. 특히 서유진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그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병을 외면하고 서유진을 향한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여갔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지훈의 오만함은 견고한 성벽과 같았다. 그는 자신의 건강에 나타나는 명백한 적신호들을 애써 무시하며 그것이 단순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했다. 그의 몸은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의 이성은 그 모든 경고를 묵살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약점은 그가 가장 경멸하는 것이었고 스스로에게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었다. 그의 붕괴는 가장 극적인 순간에 찾아왔다. 한성병원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병원의 주요 투자자들과 이사진이 모두 모인 중요한 자리에서 그는 지난 분기의 성과와 향후 수익성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며 특히 비용 절감을 성공적으로 이끈 흉부외과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의 말투에는 서유진을 향한 교묘한 조롱과 승리자의 여유가 묻어 있었다. 보시다시피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하고 시스템을 효율화한 결과 만성 적자 부서였던 흉부외과마저 흑자 전환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경영 방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겼다. 가슴을 강타하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숨이 턱 막혔다. 눈앞의 모든 것이 흐릿해지며 이 사진의 얼굴들이 기괴한 형상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연단을 붙잡고 버티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세상이 핑그르르 돌았다. 그는 사람들의 놀란 비명 소리를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리는 소리로 들으며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의 육중한 몸이 회의장 바닥에 쓰러지면서 둔탁한 소리를 냈다. 강지훈이라는 견고했던 성벽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긴급 의료팀이 달려와 그의 몸에 제세동기를 붙이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익숙한 병원 VIP 병실의 하얀 천장이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자신의 심장 박동에 맞춰 규칙적으로 울리는 모니터 소리가 그가 처한 현실을 알려주었다. 그는 환자가 되어 있었다. 자신의 왕국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그가 병원장으로 부임하면서 한직으로 밀어냈던 전임 병원장이자 심장내과 최고 권위자인 박 원장이었다. 박 원장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동정심과 의사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미묘한 아이러니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지훈의 침대 옆에 앉아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네. 강 원장 자네는 유전성 대동맥 판막 질환이야. 이미 판막이 심하게 손상되어서 혈액이 역류하고 있네. 이대로 두면 급성 심부전으로 언제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야.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아버지를 괴롭혔던 바로 그 병이었다. 그는 자신이 예외일 것이라 믿었지만
운명은 그의 오만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확하게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여 물었다. 치료 방법은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죽음의 공포가 처음으로 그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박 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손상된 판막을 제거하고 새로운 판막으로 교체하는 판막 치환술이 아니라 자네의 심낭 조직을 이용해 새로운 판막을 만들어주는 판막 재건술을 받아야 하네. 자네는 아직 젊어서 인공 판막을 쓰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커. 문제는 자네의 경우가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는 점이야. 선천적으로 판막이 2개뿐인 이엽성 기형에 석회화까지 심하게 진행되어서 수술 난이도가 상상을 초월해. 절망이 지훈의 온몸을 덮쳤다. 그는 박 원장의 말을 통해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다. 미국이나 독일로 가면 세계적인 석학에게 수술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의료 기술을 떠올렸다. 하지만 박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다음 말은 지훈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아니, 자네에게 필요한 수술은 변형 오자키 술식이라는 최신 기술인데 이 수술은 집도의 숙련도에 따라 성공률이 극과 극으로 갈려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니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이 수술을 안정적으로 집도할 수 있는 의사는 단 한 명뿐이야. 박 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형용할 수 없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단 한 명. 그의 머릿속에 몇몇 유명 의사들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가 떠올린 그 어떤 이름도 아니었다. 박 원장이 내뱉은 이름은 지훈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병원에서 몰아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었다.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우리 병원 흉부외과 과장 서유진 선생일세. 순간 지훈의 세상이 멈췄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서유진. 그가 경멸하고 짓밟으려 했던 여자. 자신의 과거를 상기시키는 불쾌한 존재. 그 여자가 자신의 생명을 쥐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니. 이것은 운명의 잔인한 장난이었다. 신이 있다면 분명 자신을 비웃고 있을 터였다.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허공을 응시했다. 자신이 그토록 존재 가치가 없다고 단언했던 여자의 손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구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굴욕감과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삼켜버렸다. 절망은 끈적한 늪과 같아서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다. 강지훈은 VIP 병실의 최고급 침대에 누워 자신의 심장이 내는 규칙적인 기계음을 들으며 끝없는 무력감에 잠식당하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지배자로 살아왔다. 돈과 권력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고 사람들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는 것에 익숙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생명조차 스스로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그의 목숨은 서유진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가 6년 전 존재할 가치조차 없다며 매정하게 내쳤던 여자.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오점이 될까 두려워버렸던 과거의 망령이 이제 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이보다 더한 굴욕은 없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고뇌했다. 자존심을 굽히고 그녀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하지만 죽음의 공포는 그의 오만한 자존심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압도적이었다.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거래를 할 것이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다. 그는 서유진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함으로써 상황의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갑의 위치에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는 비서를 통해 서유진을 자신의 병실로 호출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닌 여전히 병원장으로서 내리는 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유진은 호출을 받고 잠시 망설였다. 그를 다시 마주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의사였고 그는 환자였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 했다. 그녀는 차가운 무표정을 유지한 채 병원 최상층에 위치한 VIP 병실로 향했다. 호텔 스위트룸을 방불케 하는 호화로운 병실에 들어서자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앉아있는 강지훈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오만함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앉으시오, 서 과장. 지훈이 병실 안쪽에 고급 가죽 소파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애써 위엄을 유지하려 했지만 미세한 떨림을 감추지는 못했다. 유진은 그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침대와 적당한 거리를 둔 채 꼿꼿이 섰다. 그녀는 의사로서 환자를 대하는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그녀의 그런 태도가 지훈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통제가 그녀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에 초조함을 느꼈다. 본론부터 말하지. 내 상태에 대해서는 박 원장에게 들었을 거요. 내가 살기 위해선 당신의 수술이 필요해. 그는 마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준비한 거래 조건을 꺼내놓았다. 수술을 성공시키면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겠소. 흉부외과 센터장 자리, 아니면 병원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개인 연구소. 원하는 액수를 말해도 좋소. 당신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을 주지. 그의 말은 유진의 귀에 모욕으로 들렸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돈과 지위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6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유진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그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거절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명료해서 지훈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다니. 뭐라고, 지금 제정신인가? 이건 당신에게 다시 없을 기회야.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이건 명령이야. 내가 병원장으로서 당신에게 내리는 명령이라고.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그녀를 굴복시키려 했다. 하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응시하며 그의 심장을 꿰뚫는 말을 내뱉었다. 수술은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장님. 의사의 손이 하는 겁니다. 집도의의 손은 무엇보다 안정되어야 하지만 그 마음은 자신이 살리려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은 지훈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저는 생명에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도 있다고 믿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제 손에 메스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지훈의 가장 아픈 곳, 그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과거의 죄를 정면으로 후벼 팠다.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가 6년 전 자신의 아이를 가진 그녀에게 내뱉었던 잔인한 말이었다. 그 말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의 목에 칼날을 겨누고 있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내뱉었다. 아직도 그깟 일에 매여 있는 건가? 그 하찮은 거, 태어나서는 안 됐을 그 세포 덩어리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는 악의에 찬 비수였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이 굴욕적인 상황에서 잠시나마 우위를 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유진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섬뜩할 정도의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떤 분노의 외침보다 더 무서웠다. 그것은 모든 가능성의 종언을 고하는 선고와도 같았다.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려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단호해서 지훈은 감히 그녀를 붙잡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병실 안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혼자 남은 강지훈은 허탈하게 침대에 주저앉았다. 심장 모니터의 기계음이 그의 불안한 심장박동을 대변하듯 점점 더 빠르게 울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돈과 권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세상도 있다는 것을. 그가 저지른 과거의 죄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손에 잡히는 것을 집어던지며 울부짖었지만 그의 절규에 답하는 것은 차가운 병실의 정막뿐이었다. 강지훈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서유진의 세상은 작지만 단단한 행복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녀의 세상의 중심에는 아들 서민준이 있었다. 6살 배기 민준이는 그녀가 힘든 하루를 버텨내고 다시 내일을 살아갈 이유를 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병원에서의 차가운 가면을 벗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엄마 하고 외치며 달려와 품에 안기는 작은 온기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위안이었다. 그날도 유진은 강지훈과의 지독한 대면으로 무거워진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민준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는 순간 병원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멀게 느껴졌다. 아이는 유진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작은 손으로 엄마의 미간을 꾹꾹 눌렀다. 엄마, 여기 또 주름 생겼어요. 내가 펴줄게요. 얍. 아이의 천진난만한 행동에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공룡에 관한 책을 읽었다. 민준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유난히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았다. 어려운 공룡 이름들을 막힘없이 외우고 티라노사우루스가 왜 앞발이 작은지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유진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었다. 이 시간은 그녀에게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과정과도 같았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민준이는 유진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불쑥 물었다. 엄마,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내 아빠는 어디에 있어요? 아이의 질문은 비수처럼 나라와 유진의 가슴에 밝혔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질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더 꽉 껴안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잔인한 진실을 말해줄 수도 없었다. 유진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준이 아빠는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이야. 엄마랑 민준이랑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 그녀는 아빠라는 단어 대신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다. 아이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환상을 심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다. 그럼 만날 수 없어요? 나는 아빠랑 로봇 조립하고 싶은데. 아이의 순수한 바람에 유진의 마음이 아려왔다. 그녀는 아이의 눈을 마주보며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로봇 조립은 엄마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엄마는 의사라서 손재주가 아주 좋거든. 우리 민준이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로봇을 가질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랑 민준이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 아빠 목까지 다 해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엄마가 최고예요. 아이는 금세 슬픔을 잊고 엄마와의 새로운 약속에 들떴다. 유진은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의 세상을 지켜내겠다고. 강지훈 같은 남자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완벽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그 주 주말 평화로운 오후에 작은 사건이 터졌다. 유진은 민준이에게 간식으로 견과류가 들어간 쿠키를 주었다. 평소 잘 먹던 쿠키였지만 그날따라 민준이는 쿠키를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목이 가렵다며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곧이어 아이의 얼굴과 팔에 붉은 반점이 빠르게 번져나갔고 아이는 숨쉬기 힘들어했다. 급성 알레르기 쇼크 아나필락시스였다. 유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의사로서의 냉철한 판단력이 본능적으로 작동했다. 그녀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비상용으로 구비해 두었던 에피네프린자가 주사기를 찾아 아이의 허벅지에 주사했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쉽게 호전되지 않았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한성병원 응급실로 가달라고 소리쳤다. 비록 그곳에 강지훈이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 아들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한성병원의 소아응급 시스템이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이는 집중 치료 구역으로 옮겨졌다. 유진은 의사가 아닌 보호자로서 초조하게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수술실에서는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환자 앞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던 그녀였지만 자신의 아이가 고통받는 모습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평범한 엄마였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한편 VIP 병동에 갇혀 지내던 강지우는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휠체어를 탄 채 병동 복도를 배회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창밖을 내려다 보았다. 그의 시선은 무심코 병원 정문 쪽으로 향했다. 그때 응급실 입구로 급하게 들어서는 한 여자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평소의 냉철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담요에 쌓인 작은 아이가 안겨 있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창가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너무 멀어서 아이의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서유진의 절박한 표정은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녀의 모습에 알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항상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던 여자. 그런 그녀를 저렇게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는 대체 무엇일까? 아이는 누구일까? 설마 결혼이라도 한 건가?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응급실로 들어가기 직전 아이가 덮고 있던 담요가 살짝 흘러내리며 아이의 얼굴이 아주 잠깐 지훈이 있는 쪽을 향했다. 지훈은 숨을 멈췄. 아이의 작은 얼굴, 꼭 감은 두 눈, 그리고 오밀조밀한 입술. 낯선 아이의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심장 한 구석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마치 잊고 있던 퍼즐의 한 조각을 우연히 발견한 듯한 이질적인 느낌이었다. 그는 텅 빈 가슴에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며 그 아이와 엄마의 모습이 응급실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바라보았다. 서유진의 거절은 강지훈에게 내려진 최종적인 사형 선고와 같았다. 그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다. 심장 모니터는 시시각각 불안정한 경고음을 울려댔고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한성병원에 내로라 하는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의사들이 모두 그의 병실에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누구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다. 그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오직 하나, 변형 오자키 술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서유진 뿐이라는 절망적인 사실뿐이었다.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사람은 강지훈의 아버지이자 한성그룹의 총수인 강 회장이었다. 그는 아들보다 더 냉혹하고 무자비한 인물로 돈과 권력으로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구시대의 제왕이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가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의사들을 병실 밖으로 불러내어 짐승처럼 포효했다. 이 무능한 놈들,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라는 것들이 고작 이따위 결론밖에 내지 못하는 건가? 내 아들 하나 살려내지 못하면서 당신들이 의사 자격이 있어? 당장 세계 최고의 의사를 불러오든 병원을 통째로 뜯어고쳐서라도 내 아들을 살려내. 그의 분노 앞에서 베테랑 의사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박 원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지만 그의 대답은 강 회장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강 원장을 살릴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의사는 안타깝게도 바로 이 병원 안에 있습니다. 서유진 과장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강 회장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미 비서를 통해 아들이 서유진에게 수술을 거절당했다는 보고를 받은 상태였다. 감히 강씨 가문의 제안을, 그것도 목숨이 걸린 문제를 거절한 일개 의사의 오만함에 그는 치를 떨었다. 강 회장은 의사들을 경멸의 눈빛으로 훑어본 뒤 곧장 서유진의 과장실로 향했다. 그는 부탁 따위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감히 자신의 심기를 거스른 미천한 것을 직접 밟아주기 위해 가는 것이었다. 그는 거대한 위압감을 풍기며 과장실 문을 벌컥 열었다. 유진은 예상했다는 듯 차분한 얼굴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 태연한 모습이 강 회장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네가 서유진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살기가 담겨 있었다. 감히 내 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쳐 내까짓게 뭐라고 내 아들의 수술을 거부해? 돈이 부족한가? 아니면 자리가 탐나는 건가? 원하는 걸 말해봐. 내년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줄 테니 당장 수술 준비나 해. 그는 아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돈과 권력을 미끼로 그녀를 협박했다. 하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 회장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맑고 단단했다. 저는 이미 병 원장님께 제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돈이나 자리 때문에 의사로서의 신념을 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돌아가 주십시오. 그녀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에 강 회장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평생 자신의 말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신념? 하찮은 계집애가 신념 따위를 입에 올려? 강 회장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유진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강 회장은 깨달았다. 이 여자는 돈으로도 협박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평생을 무기로 삼아온 것들이 그녀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절망적인 깨달음은 그의 오만했던 기세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떠올렸다. 한성그룹을 이끌어가야 할 후계자였다. 그가 사라지면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제왕의 자존심이 처음으로 꺾였다.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말을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다.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그것은 간청이었다. 세상의 정점에 군림하던 남자가 한낱 의사 앞에서 무릎을 꿇기 직전의 처절한 애원이었다. 유진은 그의 변화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의 간청은 진심 어린 뉘우침이 아니었다. 단지 후계자를 잃을 위기에 처한 사업가의 절박함일 뿐이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에게 등을 돌렸다. 돌아가십시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차가웠다. 강 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과장실을 떠났다. 그가 떠난 뒤에도 유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강씨 부자의 오만함과 절박함을 연달아 목격하면서 그녀의 마음속은 더욱 복잡한 폭풍이 휘몰아쳤다. 그들을 향한 증오와 경멸이 들끓었다. 그들이 지금 느끼는 고통은 6년 전 자신이 느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대로 강지훈이 죽게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유진은 잠든 아들 민준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새근새근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든 아이의 얼굴은 천사와도 같았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아이, 강지훈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던 아이. 그가 버린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걸었다. 만약 그때 그녀가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그녀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만약 그녀가 강지훈에 대한 증오 때문에 의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그를 죽게 내버려 둔다면 그녀 역시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생명의 가치를 자신의 감정으로 재단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한 인간. 그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강지훈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복수는 그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야만적인 논리를 뛰어넘어 의사로서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췄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와 휴대폰을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박 원장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기 너머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을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깊은 숨을 한번 내쉰 뒤 낮고 차분하지만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결단력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수술 준비해 주세요. 내일 아침 첫 타임으로. 그녀는 강씨 부자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메스를 잡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한성병원 중앙수술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병원장 강지훈의 수술. 병원 내 모든 이들의 이목이 이곳으로 집중되었다. 수술실 안은 차가운 금속성 기계음과 스태프들의 낮은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서유진은 소독을 마치고 수술 가운을 입은 채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강지훈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마취되어 의식을 잃은 그는 더 이상 오만한 병원장이 아니었다. 그저 그녀의 손에 목숨을 맡긴 한 명의 나약한 환자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았다. 어젯밤의 모든 고뇌와 감정의 소용돌이는 사라지고 오직 외과 의사로서의 냉철한 이성과 사명감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강지훈은 6년 전 그녀를 버렸던 남자도 그녀를 병원에서 몰아내려 했던 적도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살려내야 할 생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것이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의사로서의 신념이었다. 메스,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가 수술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 한마디를 시작으로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수술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한치의 망설임도 불필요한 움직임도 없었다. 흉골을 절개하고 심장을 드러내는 과정은 수없이 반복해온 교과서처럼 정확했다. 인공 심폐기를 연결하고 싸늘하게 식어 움직임을 멈춘 심장을 마주했을 때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본격적인 수술의 핵심, 변형 오자키 술식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손상된 대동맥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는 대신 환자 자신의 심낭 조직을 이용해 새로운 판막을 정교하게 재건하는 외과 의사에게는 예술의 경지에 가까운 기술을 요구하는 수술이었다. 유진은 그의 심낭을 조심스럽게 떼어내어 특수 처리한 뒤 미리 계산된 크기와 모양대로 세 개의 판엽을 오려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메스는 마치 조각가의 끌과도 같았다. 얇고 연약한 조직을 다루는 그녀의 손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섬세했다. 수술실의 대형 모니터에는 그녀의 손이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광경이 확대되어 비치고 있었다. 지켜보던 보조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저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저것은 인간의 기술을 넘어선 신의 영역처럼 보였다. 그들은 서유진이 왜 신의 손이라 불리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세 개의 판엽이 완벽하게 재단되고 유진은 그것을 석회화로 딱딱해진 기존의 판막을 제거한 자리에 한 땀 한 땀 봉합하기 시작했다.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실을 이용한 봉합은 극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새로운 판막이 그의 심장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완벽한 성공을 눈앞에 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교수님,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의 다급한 외침이 수술실의 평온을 깨뜨렸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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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모니터가 날카로운 경고음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수술 부위에서 갑자기 붉은 피가 솟구쳐 올랐다. 순식간에 수술 시야가 피로 물들었다. 수술팀 전체가 얼어붙었다. 예상치 못한 최악의 변수, 대량 출혈이었다. 석션, 빨리 시야 확보해. 유진의 고요했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긴장감이 실렸다.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빠르게 출혈 부위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뿜어져 나왔다. 환자의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혈압 70에 40, 맥박 140까지 치솟습니다. 마취과 의사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유진은 마침내 출혈의 원인을 찾아냈다. 대동맥 뒤편, 수술 전 검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매우 희귀한 형태의 혈관 기형이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재건한 판막 부위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미세한 압력이 약해져 있던 기형 혈관을 터뜨려버린 것이었다. 혈액은행에 연락해서 당장 혈액 요청해 있는 대로 전부 가져와. 유진이 소리치며 터진 혈관을 지혈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수술실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혈액팩이 쉴 새 없이 환자의 몸에 수혈되었지만 빠져나가는 피의 양을 감당할 수 없었다. 바닥은 흥건한 피로 미끄러웠고 의료진의 옷은 붉게 물들어갔다. 강지훈의 생명은 분초를 다투며 꺼져가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멎을 것처럼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수술실 인터폰으로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혈액은행 직원의 목소리는 당혹감과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환자 혈액형이 RHO형입니다. 현재 병원 보유부는 이미 다 소진되었고 중앙혈액관에 요청했지만 이송에 최소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움직임이 순간 멈췄다.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RHO형.
수백만 명 중 한 명꼴로 나타나는 극히 희귀한 혈액형. 그 희귀한 피를 가진 환자가 지금 수술대 위에서 과다출혈로 죽어가고 있는데 수혈해줄 피가 단 한 팩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그것은 의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유진은 터진 혈관을 손으로 꽉 움켜쥔 채 망연자실하게 허공을 응시했다. 그녀의 손끝으로 그의 미약한 맥박이 느껴졌다. 이대로라면 10분, 아니 5분도 버티기 힘들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그의 심장을 되살렸지만 이제 자신의 눈앞에서 그가 피를 모두 쏟고 죽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신의 손이라 불렸던 그녀의 손도 피가 없는 환자는 살릴 수 없었다. 절망이 차가운 안개처럼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시간은 모래시계의 마지막 모래알처럼 빠르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강지훈의 생명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수술실의 모든 의료진들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은 마치 거대한 댐에 터진 구멍을 맨손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몸부림과도 같았다. 피가 없는 환자 앞에서 현대의학은 무력했다. 모두의 얼굴에 패배와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다. 서유진은 터진 혈관을 압박하는 자신의 손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그의 맥박이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복수심도, 증오도, 의사로서의 사명감도 모두 사라진 자리에 거대한 무력감만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자신의 손으로 그의 심장을 살려냈지만 운명의 잔인한 장난 앞에서 결국 그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것인가? 바로 그 순간이었다. RHO형. 혈액은행 직원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그녀의 뇌리에서 메아리 쳤다. 희귀 혈액형. 그 단어가 마치 스위치처럼 그녀의 기억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어떤 장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것은 몇 년 전 민준이가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에 갔을 때의 기억이었다. 혈액형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던 소아과 의사의 말이 섬광처럼 그녀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어머니, 민준이는 아버지를 닮았나 보네요. 이렇게 희귀한 혈액형은 대부분 유전이거든요. RHO형이라니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유진은 운명의 지독한 아이러니에 실소했던 기억이 났다. 강지훈, 그 남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준 유일한 것이 하필이면 이 위험하고 희귀한 피라니. 그 기억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과거의 파편일 뿐이었지만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것은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이 되어 그녀 앞에 나타났다. 민준이, 내 아들. 그 아이가 강지훈과 같은 피를 가지고 있다.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가능성이 있다는 기쁨보다 끔찍한 운명의 굴레에 대한 전율이 먼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의 아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지켜줘야 할 그 여린 아이를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끌어들여야 한단 말인가? 저 남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존재할 가치가 없는 세포 덩어리라고 불렀던 저 잔인한 남자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의 피를 수혈해야 한단 말인가? 그것은 의사로서의 윤리와 엄마로서의 본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녀 인생 최악의 딜레마였다. 그녀의 내면에서 두 개의 자아가 처절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의사인 서유진은 소리쳤다. 환자가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 그것이 의사의 숙명이다. 하지만 엄마인 서유진은 울부짖었다. 안 돼. 내 아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더구나 저 남자를 위해서라면 절대 안 돼. 저 남자는 죽어 마땅해.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 심장 모니터의 경고음은 이제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앞에 민준이의 해맑은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동시에 6년 전 차가운 차 안에서 그 아이는 태어날 가치가 없어라고 말하던 강지훈의 얼굴이 겹쳐졌다. 증오가 다시 불길처럼 타올랐다. 이대로 손을 놓아버릴까? 이 남자의 죽음이야말로 완벽한 정의의 실현이 아닐까? 하지만 그때 그녀의 귓가에 자신이 어젯밤 아들의 침대 앞에서 했던 다짐이 들려왔다. 그녀는 강지훈처럼 생명의 가치를 제멋대로 재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여기서 감정 때문에 환자를 포기한다면 그녀는 평생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살인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강지훈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였다. 유진은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에 서려 있던 모든 고뇌와 갈등이 사라지고 오직 의사로서의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았다. 그녀는 옆에 있는 간호사를 향해 핏기 없는 입술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내 휴대폰 지금 당장 가져와. 그리고 우리 집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께 연결해. 모두가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어리둥절했지만 간호사는 기계적으로 움직여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연결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유진은 터져나오는 감정을 억누르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아주머니,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당장 민준이 데리고 한성병원 응급실로 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오셔서 제 이름을 대고 긴급 헌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최대한 빨리 달려와 주세요. 제발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제야 그녀의 의도를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서유진 교수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자신의 아들을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마지막 희망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수술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는 한 인간의 위대한 결단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다시 수술에 집중했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하나였다.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지훈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 시간은 피처럼 진득하고 느리게 흘러갔다.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서유진의 아들이 도착하기만을 숨죽여 기다렸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유진은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하여 강지훈의 생명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출혈 부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섬세한 봉합을 이어갔고 마취과 의사는 마지막 남은 혈압 상승제까지 동원하며 그의 심장이 멎지 않도록 사투를 벌였다. 그것은 희망 없는 싸움처럼 보였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수술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응급의학과 의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붉은 피가 담긴 혈액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피는 마치 기적처럼 보였다. 서 교수님 아드님, 서민준 군의 혈액입니다. 교차 반응 검사 결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 말에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순간이었다. 차가운 혈액이 수액줄을 타고 강지훈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다. 기적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그의 혈압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고 금방이라도 멈출 것처럼 가늘게 떨리던 맥박이 힘을 되찾았다. 모니터의 경고음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안정적인 신호음이 다시 수술실을 채웠다. 생명의 붉은 강물이 그의 메마른 몸을 적시며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있었다.
유진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녀는 빠르게 터진 혈관을 완벽하게 봉합하고 재건한 판막의 기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준이의 피 덕분에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수술의 마지막 단계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심장에 다시 혈액이 공급되고 인공 심폐기를 떼어내자 그의 심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힘차고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수술은 성공이었다. 지옥의 문턱까지 갔던 환자가 그녀의 손과 그녀 아들의 피를 통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수술실 밖, 수술이 길어지자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이던 강 회장과 지훈의 어머니는 응급실이 소란스러워진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잠시 후 한 간호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달려와 그들에게 외쳤다. 기적입니다. 회장님, 병원장님과 혈액형이 같은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수혈 중이고 상태가 안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 회장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절망의 나락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온 것만 같았다. 강 회장은 즉시 비서를 불러 그 은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에게는 어떤 보상이라도 할 생각이었다. 잠시 후 돌아온 비서의 보고는 그러나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다. 비서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회장님, 그 헌혈자는 다름 아닌 서유진 과장님의 6살 된 아드님 서민준 군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강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서유진의 아들? 그 여자에게 아들이 있었단 말인가?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의 피가 자신의 아들과 맞을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어진 비서의 말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아이의 혈액형 기록을 확인해 보니 아버지가 RHO형일 경우에만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라고 합니다. 순간 강 회장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다. 서유진, 6년 전 자신의 아들 곁을 떠났던 여자, 그리고 6살 된 아들, 아들과 똑같은 희귀 혈액형,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하고도 명백한 진실을 향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비틀거리며 벽에 몸을 기댔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의 이성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여자가 자신의 유일한 손자를 낳아 기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손자의 피가 지금 자신의 아들을 살리고 있다는 기막힌 사실을. 수술을 마친 유진이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강 회장의 망연자실한 얼굴이었다. 그는 유진을 보자마자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도 오만함도 아닌 깊은 혼란과 충격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말해, 사실인가? 그 아이가 내 손자인가?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울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쳐갔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 더 확실한 긍정이었다. 강지우는 수술 후 이틀이 지나서야 마취에서 깨어났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는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단편적으로 들었다. 과다출혈, 희귀 혈액형, 기적적인 헌혈자. 그의 머리는 안개처럼 뿌옇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가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의 침대 옆에는 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의사로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와 있었다. 지훈은 쉰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내가 살았군. 유진은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운이 좋았어요. 지훈은 문득
의식 속에서 들었던 대화의 조각들을 떠올렸다. 헌혈자가 있었다고 들었소. 누구지? 어떤 보상이든 해야 하니. 그의 말에 유진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럴 자격 없으니까. 그녀의 알 수 없는 말에 지훈이 미간을 찌푸리려는 순간 유진이 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을 살린 건 6년 전 당신이 버렸던 아이입니다. 지훈은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당신 몸에 흐르고 있는 피, 당신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던 내 아들 서민준의 피입니다. 당신 아들의 피가 당신을 살렸다고요. 그 순간 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심장 모니터의 수치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유진의 말이 수만 번 메아리 쳤다. 내 아들, 당신 아들, 그가 버렸던 아이, 그 아이가 자신을 살렸다. 그는 유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 위로 6년 전 빗속에서 울며 애원하던 그녀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어리석었는지, 후회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생애 처음으로 흘리는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한 남자의 완벽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고 뒤늦게 찾아온 구원 앞에서 터져나온 처절한 절규였다. 강지훈의 육체적인 회복은 한성병원의 최고 의료 기술 덕분에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산산조각 난 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의 오만했던 자아는 완전히 붕괴했고 그 빈자리에는 지독한 자기 혐오와 끝을 알 수 없는 죄책감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병실에 홀로 앉아 있을 때면 자신의 몸속을 흐르는 피의 감각에 온 신경을 집중하곤 했다. 그것은 더 이상 온전한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 피는 자신이 버렸던 아들의 생명이었고 매 순간 자신의 죄를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는 퇴원 수속을 밟자마자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 서유진과 아들 민준이에 대한 보상을 준비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문제를 해결해왔던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는 수백억 원대의 신탁 기금을 조성하고 서울에서 가장 좋은 지역의 고급 주택을 그녀의 명의로 이전했으며 민준이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하려 했다. 그는 비서를 통해 이 모든 서류를 유진에게 전달했다. 그것은 속죄의 의미였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그녀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은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모든 서류는 단 하나의 메모와 함께 그대로 반송되었다. 유진의 간결한 필체로 쓰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당신의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지훈의 가슴에 다시 한번 비수처럼 밝혔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저지른 죄는 돈으로 씻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으로 인생에서 돈과 권력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벽에 부딪혔다. 절망에 빠진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던지고 직접 그녀를 찾아갔다. 유진이 퇴근하기를 기다려 병원 주차장에서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한때 병원을 호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수척해진 얼굴과 공허한 눈빛을 한 그는 그저 죄인일 뿐이었다. 그는 유진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오. 무엇이든 하겠소. 제발. 유진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도 증오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나버린 사람의 공허함만이 담겨 있었다. 용서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평생.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죄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내려진 유일한 구원이자 형벌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말이 진실임을 알았다. 용서는 그에게 주어진 사치였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마지막 희망을 담아 간절하게 애원했다. 그럼 아이라도 한번 만나게 해주시오. 민준이 내 아들 얼굴이라도 한 번만 보게 해주시오. 아버지로서 아무런 권리도 없다는 거아오. 하지만 내 몸에 그 아이의 피가 흐르고 있어. 한 번만 제발 부탁합니다. 유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아들을 만나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이의 권리에 대해 생각했다. 아이는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었다. 그것은 아이의 정체성의 일부였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단 한 번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준이를 위한 겁니다. 아이가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뿐이니 착각하지 마세요. 약속된 날 유진은 민준이의 손을 잡고 병원 근처의 한적한 공원으로 나갔다. 지훈은 약속 시간보다 훨씬 먼저 도착해 벤치에 앉아 초조하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서 유진과 함께 걸어오는 작은 아이의 모습을 보자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가까이 다가온 아이의 얼굴은 그가 어렴풋이 기억하던 6년 전 유진의 젊은 시절 모습과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얼굴 역시 희미하게 녹아 있었다. 유진은 민준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말했다. 민준아, 이 아저씨가 민준이에게 피를 나눠준 아빠란다.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 민준이는 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순수한 시선 앞에서 지훈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해온 로봇 장난감 상자를 내밀었다. 안녕, 민준아. 이건 선물이야.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유진을 한번 쳐다보았다. 유진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는 조심스럽게 선물을 받아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 순간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저씨라는 그 평범한 호칭이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 같았다. 그는 아이를 한번 안아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는 더러운 인간이었다. 짧은 만남이 끝나고 유진은 민준이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지훈은 멀어져 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자신의 세상 전부였어야 할 그 모습이 이제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신기루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랫동안 소리 없이 울었다. 몇 달 후 서유진은 한성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지방의 한 국립병원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강지훈과 그의 아버지가 있는 이곳을 떠나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가 떠나는 날, 지훈은 병원장실 창문 너머로 병원을 나서는 그녀와 민준이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잡지 않았다.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인 속죄의 방식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후 강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병원의 수익성을 포기하고
대신 소아 희귀병 환자들을 위한 지원재단을 설립하는데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다. 그는 평생을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갔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성자라고 불렀지만 그 자신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속죄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매일 밤 자신의 몸속을 흐르는 아들의 피를 느끼며 잠이 들었다. 그것은 그를 살린 생명의 증거이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의 낙인이었다. 구원은 그렇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의 곁에 영원히 머물렀다.